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아이폰 기숙학원 의대관 원장 백윤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원래 18일 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원장 간담회인데 그날 촬영분이 기술적인 문제로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했던 만큼의 생동감은 좀 없겠으나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촬영되는 영상이니까 정보를 좀 잘 활용을 하시고 학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은 30분 정도 소요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학원 명칭에서도 아시겠지만 학원 이름이 의대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의대 목표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강남의포 기숙학원 의대관은 의대관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을 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을 해왔고 그 과정을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졸업생들 의대 입시에 성공한 졸업생들의 학습법 노하우를 제가 좀 정리하여 학생들에게도 전달을 했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 학생들이 입시에 성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의대관의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위 1%, 저희 기숙의대관에서는 상위 1% 정도가 의대의 합격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전년도 23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하면 전체 수능 응시생 대비 0.7에서 뭐 7호 정도 사이가 이제 의대의 정원인데 의학계열 전체는 1.4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1%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주제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인정할 목표 수준은 얼마냐?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 비단 입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사회의 여러 분야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얘기들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상위 10%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 잘한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상위 1% 정도라면 아마 아마추어로서는 거의 뭐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대회나 이런 거를 참가해서 잘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상위 0.1%라고 하면 아마 프로 선수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네 가지들이 적절히 잘 섞였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들에 나와 있는 성공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시,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위 10%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 과목 내에서는 2등급입니다. 1등급이 4%, 2등급이 7% 이렇게 나가니까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라고 본다면 2등급 좀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성적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점 기준으로 상위 10%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공대 기준 중위권, 이름 좀 들어본 대학교의 공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 아까 말씀드렸죠. 의대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는 1% 정도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적이 나오려면 전과목 1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전과목 1등급이 상당히 좀 힘이 들겠죠. 실제로 23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전과목 1등급의 커트라인, 1등급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전과목이 이렇게 1등급을 맞았을 때 상위 누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국어로 따지면 표점이 126점 정도 되겠죠. 수학으로 따지면 133점. 과탐 같은 경우는 67에서 68점 정도가 끊어집니다. 1등급 컷이. 이렇게 됐을 때
2.0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과목이 1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사실 정시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면 의대 합격권은 안 뜨고요. 의학계열 마지노선도 1.5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의학계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한 점수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의대를 진학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들죠. 그 다음에 상위 0.1% 같은 경우는 전 과목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거의 만점을 맞아야 메이저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고, 실제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는 저희 이투스 기준으로 따지면 0.15% 정도까지는 메이저 의대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거의 전 과목을 만점 가까이 맞아야 나오는 점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능, 전략, 노력, 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수험생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나,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프린트로 제공을 한 상태에서 요 이후에 일부가 끝나갈 때쯤 같이 한번 계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그래서 나의 현재, 그 다음에 나의 목표, 내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요. 의학계열 입시의 평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시의 관문을 뚫고 의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느냐.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있죠. 전형들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주로 수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건 아무래도 정시 전형이겠죠. 근데 지금 노란색 그래프로 표시되는 것들이 24학년도, 지금 올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4학년도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전체에 대한 각 전형별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죠. 높고 종합 전형도 사실은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도 내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시마저도 의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정시에서도 교과를 일정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과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별 비율을 의학계열, 의치한약수라고 하죠. 의치한약수의 의학계열로 변경을 해보면 비율이 좀 이렇게 좀 바뀝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전국 4년제 대학과 의학계열은 약간 뽑는 기준이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능의 중요성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갔다는 거죠.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60% 정도가 일단 수시 쪽에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시 수능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정도다. 거기에 더하여 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이 수능 최저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도 중요하고 학생부도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의학계열 입시를 도전하는 수험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수능 경쟁력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것들이 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높아지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학계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능 경쟁력이니까 이 다음 페이지는 당연히 입시평가 도구로서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수능도 역사를 거듭함에 따라서 점점점 이게 변화가 좀 있죠. 유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수능의 출제 경향이라는 게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능 출제 경향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나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런 시험이죠. 이런 시험입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상당히 긴장도 해야 되고 새로운 유형도 나오고 내가 준비했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은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시험이다. 힘든 시험이다. 그래서 나의 실력과 성적, 수능 성적을 비교를 하면 항상 내 실력보다는 좀 아쉬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춘 시험이 수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 저는 수학 강사 출신입니다. 수학 강사 출신인데, 수학 시험이 대표적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30번 같은 경우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정말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풀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면 혼자서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1등급 컷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 이유는 한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하여 낮아졌지만 서론 문제가 구성이 되는 형태, 그 다음에 각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의 계산의 복잡함, 그 다음에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항수의 증가, 흔히 말하는 준킬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는, 그래서 풀이 과정의 난이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따라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엄청난 실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근 경향은 제가 봤을 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빨리 풀어내느냐. 그래서 단위 시간당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 최근의 수능 출제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나의 입장, 수험생이겠죠. 수험생의 입장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죠.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 주어진 상황, 수능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과 그 다음에 시험지의 구성,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최선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험생들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마지막에 피평가자로서의 자세가 학습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혹은 일반적인 생활 태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수험 생활을 하는 1년 동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금 윈터 학생들과 조선반 학생들을 이제 같이 놓고 설명을 했던 간담회였기 때문에 현재 나의 수능 경쟁력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현재 나의 수능 경쟁력은 23학년도 수능 국어입니다. 수능 국어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하나 있죠. 그래프가 있는데 가로축은 보시면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인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들을 보시면 이 표준 점수에 학생들이 이 정도 좀 모여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 파란색 그래프들 사이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몇 개가 좀 섞여 있죠. 이 부분은 등급 컷에 해당이 되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도 선택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선택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언매는 만점이 134점, 그 다음에 화작 만점은 130점, 이 정도의 구성이 돼서 4점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의학계열 입시에서 이 4점 차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점수 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일단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각 과목별로 1등급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과목 1등급 컷에 걸렸을 때도 2.02% 정도밖에 상위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등급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 사실 어느 의대를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경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항덕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일단 크게 두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추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1등급이 맞은 다음에는 이 1등급 간격 사이에 있는 전년도 국어 같은 경우는 총 9개의 점수대가 있었습니다. 1등급 내에 9단의 서로 다른 점수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 한 문제를 더 맞춤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지역이 좀 바뀐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의대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초원과 함께
공기 좋은 곳에서 의대생 생활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나누어지는 게 여기 발생하는 한문항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윈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2 22년 고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성적을 한번 제가 그래프를 좀 찾아서 그려봤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죠. 사뭇 좀 분포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윈터 학생이라면 우리 아이의 등급이 어디쯤 위치했을까? 그래프의 구성 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쪽 거하고 좀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앞쪽 그래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2등급, 3등급, 4등급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고 길게 꼬리가 좀 달려있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었는데 윈터 학생들이 지금 봤던 전년도 고2 국어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여줬더니 재수생 학생들이 좀 조기 선발반 학생들이 안도를 하는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고2 6월달이면 사실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남아있는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남았죠. 그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이 하위권 쪽에 배치되어 있던 학생들이 앞쪽으로 좀 많이 수능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재수생들이 앞쪽 부분에 얼마나 많이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년도 수능 위치가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현재 나의 수능 경쟁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23학년도 수능 수학인데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년도의 내 성적을 확인을 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윈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6월 평가원 성적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규분포 형태로 그래프가 아주 예뻤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상당히 좀 희한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통합 수능이 생기면서 문이과의 경계가 없이 한꺼번에 성적을 취합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개의 집단이 좀 섞여 있는 듯한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 두세 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들이 바로 등급 컷에 해당이 되는 점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점 만점을 보시면 145점이라 국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수능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입시를 또 처음 경험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니까 이 표준 점수 시험의 난이도를 부모님들이 좀 판단을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게 예전 같은 경우에 통합 수능이 되기 전까지는 140점 정도가 나오면 좀 약간 불수능 만점입니다. 만점의 표점이 130점 정도가 나오면 약간은 불수능 그 중간에 있다면 135점 정도라면 좀 약간 적절하게 난이도 조정이 잘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통합형 이후로는 제 생각에는 140점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은 거고 130점대로 내려가면 조금 쉬운 수능 그 다음에 140점을 넘어가면 좀 어려운 불수능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난이도를 이해하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전년도 수능 수학은 만점의 표점이 145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미적분 선택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등급 컷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는 국어는 아까 9단계의 점수가 있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총 11단계의 점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더 좀 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이저 의대를 진학을 하려면 수학이 만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성이 그냥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윈터 학생들이 봤던 고2 6월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제출하고 사실 저희 학원에 이제 입소를 아마 했을 텐데 여기를 보시면 수학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수학 강사 출신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꼬리 부분에 있는 요 학생들 흔히 말하는 이 수학을 좀 포기한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좀 가슴이 아팠고요. 고2 그래프는 제가 평소에 좀 잘 안 보던 그래프라 이번 기회에 봤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히 몰려있는 구간 없이 쫙 이렇게 퍼져 있죠. 그래서 역시 국어와 마찬가지로 고2 때는 아직까지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좀 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향후 학습 계획에 참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나의 목표 대학과 학과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내가 의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수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설명을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 위치대인지 이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목표들을 한번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대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죠. 수능이 끝난 이후에 원서를 쓸 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대학이 있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겠죠. 그래서 이 대학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대학은 보시면 알겠지만 내 실력보다는 점수가 좀 안 나와서 낮춰서 원서를 쓰는 경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수능 시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력만큼 내 성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 시험이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경험상 고3 학생들은 첫 수능을 치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마지막 갈 수밖에 없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상당히 적게 잡아도 80%, 90% 가까이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만큼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실히 정말로 열심히 10% 정도 이런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 갈 수 있는 대학이죠. 그러면 사실 누구나 지금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대학을 당연히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본인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첫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죠.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 또 이런 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이 공정한 결과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의 입장은 비평가자입니다. 평가하고 나를 선발을 하려고 하는 쪽은 어찌되었거나 평가원과 각 대학이겠죠. 그러면 대학이나 평가원은 어떤 결과를 원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대학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좀 힘든 과정인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 대학은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적어도 그렇지만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감내를 해야 될 고통의 크기만큼이 나의 목표치가 되는 것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학생들에게 제가 프린트를 좀 하나 나눠주고 여기까지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좀 웃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모 영화에 있는 그림을 좀 하나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위는 어느 정도냐?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전과목 1등급 컷이 걸렸을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 그 다음에 전과목 2등급 컷, 2등급은 상위 11%거든요. 근데 모든 과목을 2% 턱걸이로 걸리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상위 누적이 7.5% 정도 아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 아니면 학생들 본인이 자기의 평균 등급 정도를 안다면 상위 누적이 어디쯤 되는지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의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 0.7% 정도는 되어야 사실 의대를 붙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를 붙으려면 1.5%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나의 목표 쪽에 2.5%를 해놨는데 이 2.5% 같은 경우는 과목의 단순 표점 합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받느냐, 잘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가능성이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성공 가능한 성공 요소, 재능, 전략, 노력, 운에 대하여 학생들이 나는 이 부분을 좀 올해 1년 동안 개선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학생들이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래너에 좀 잘 요거를 좀 붙여달라라고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목표를 좀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선배들의 성공학습법이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여기 의대관에 이제 8년째 있으면서 제 스스로도 학생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그런 의대 입시에 성공했던 선배들이 가졌던 마음가짐,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전달자로서 정리하여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1번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예, 인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한자 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자와 알지자죠.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겠지만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경험상 이게 안다의 기준이 조금은 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 뜻글자다 보니까 해자를 하다 보면 이게 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가 조금 더 좀 잘 와닿을 것 같아서 두 글자를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알, 인자 둘 다 똑같이 우리말로는 안다라는 뜻인데 인자 같은 경우는 말씀원에 참을 인자가 합쳐진 글자죠.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말하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의미로 한자 뜻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말을 참으면 뭘 해야 되느냐? 말을 왜 참는 것이 아는 것이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지자 같은 경우는 화살시에다 입구자가 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입구자가 나의 입이라면 내 입에서 화살이 쏘아지듯이,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빨리 쏘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맞춘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입구자가 상대방의 입구자라면, 상대방의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로, 이게 뭔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는 뭐 이런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이제 합치면 예를 하나 좀 들어드려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이죠. 우리 학원 강화기술 의대관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시다. 뭐 어느 분은 바로 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어느 분은 글쎄요 이러실 수도 있을 테고 어느 분은 조금은 알아요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다 모른다를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선뜻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인자의 좀 예시가 아닌가. 그러면 알지자의 예시는 이런 거겠죠.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뭐뭇 한다면 사실 안다라고 좀 하기가 힘든 게 아니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언제 생겼지? 정원은 몇 명이야? 몇 개 반이지? 뭐 기타 등등 장점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막힘없이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위하여 인지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지라는 말을 자극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예시로 아래쪽에 이런 단어들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일 때 인자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고 저장을 함에 있어서는 인자가 조금 더 좀 가까운 게 아니냐. 그래서 저장하고 이해할 때는 내가 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느 깊이까지 알아야 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를 알아야 내가 이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저장할 때는 인자의 의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출할 때 뭔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나올 수 있어야지만 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또 지어본다면 학습이나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읽기나 듣기처럼 어떤 자극을 내가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도구로서 이게 학습 같은 경우가 인자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깥으로 인출해 나가는, 표현해 나가는 이런 것을 쓰기 말하기가 되겠죠. 뭐 시험이라면 쓰기가 좀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테스팅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자면 알 인자 쪽에서 우리가 좀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스와 노의 문제가 아니다. 예스의 노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학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죠. 어느 기준을 넘었을 때 내가 안다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나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뭐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27년간 수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수학 전체로 따지면 한 1%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신다는 분들도 뭐 서울대 예를 들어 수학 교수님 같은 경우도 수학 전 영역에서 한 10% 정도 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각각의 전공이 또 다 다르고 대수학이냐 해석학이냐 미적분학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준을 제시해야지만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수학 강사니까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안다를 1이라고 하고 모른다를 0이라고 본다면 안다라고 하는 판단은 1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사실은 무한등비급수라고 하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2의 거듭제곱분의 1을 한없이 다 더하면 그 결과도 1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그래서 섣부르게 특히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개념을 다 알아요.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빈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문항 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점을 맞기 위한 마지막 한 문제를 더 채워야 하는데 너무 안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낮춰 잡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펑크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자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과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으면 과정의 연속성, 끊임없이 알아나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표현과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안다를 좀 이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동안 많이 성공을 하는 것들을 경험해 왔었다.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이나 뭐 담임쌤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학생들한테. 근데 이거는 뭐 몰라서가 아니라 꾸준히 실행하지 않아서 아침에 잠을 깨우는데 알았어요. 이러지만 좀만 더 자고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다의 정의를 좀 바꿔라. 첫 번째. 안다는 실행하는 습관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안다의 기준을 조금 더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첫 번째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1번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2번입니다. 자, 2번은 앞에 인지하고 엮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학문 탐구형 학습이다 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고요. 또 하나는 모의고사식 학습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문 탐구형 학습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인자에 조금 더 가까운 공부법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지자에 조금 더 가까운 학습법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런 것을 좀 약간 추구하는 그래서 학문 탐구형 학습은 온전히 내 것이 된 듯한 정말 이제 알았다. 정말 알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향해서 하는 학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자, 모의고사식 학습은 단위 시간당 문제를 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학습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학문 탐구형 학습은 개념이나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나가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의 학습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은 실전에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잘 적용을 하느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문제에 이제 제안해서 설명을 드리면 읽기나 듣기를 천천히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학문 탐구형 학습에서 추구해야 되는 바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은 쓰기와 말하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학습법의 이제 좋은 수단이죠. 좋은 수단. 제가 좀 권해주고 싶은 실제로 성공했던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학문탐구형 학습은 누적 학습량, 얼마나 많은 공부를 오랫동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런 학습 방식을 저는 직렬식 학습이라고 합니다. 직렬식 학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방법을 우리가 병렬식 학습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는 직렬식과 병렬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앞쪽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끝까지 아는 것이 주고 그 알아나가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안다가 주고 시간은 부수적인 거죠. 근데 병렬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이 끝나면 이 알아낸 양을 끝마침을 해야 된다. 이게 병렬식 학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된 목적이죠. 하나는 실력 향상입니다. 학문탐구형 학습은 당연히 실력 향상이라서 내가 지금 비록 3등급, 4등급을 받을지라도 학문탐구형 학습을 할 때는 1등급, 그 다음에 만점을 맞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최종 목표는 만점이겠으나 우선 지금 현재 내 점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맞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시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똑같은 얘기겠죠. 지금 현재 내 점수에서 그 다음 단계의 점수대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연습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에 있어서는 학문탐구형 학습을 많이 하고 잘하는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하려고 하는 전형이 있고요. 모의고사식 학습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문탐구형 학습에 대하여 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은 종합전형이라든지 혹은 논술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들이 바로 진짜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성적, 점수죠. 점수를 평가하려고 하는 전형들은 교과전형이라든지 수능으로 선발을 하는 정시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 문제, 각 과목별 수능 문제 중에서도 흔히 우리 중킬러 이하, 유형화된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모의고사식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을 좀 선발하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제 생각엔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지만 사실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색깔을 좀 약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문탐구형 학습은 사실은 이 학문탐구형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비로소 모의고사식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수능대 예를 들어서 20점, 30점 점수가 나오는 학생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학문탐구형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순서상 맞겠죠. 그 다음 학문탐구형 학습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식 학습은 학문탐구형 학습 주제의 선정의 도구다. 흔히 말하는 오답 정리, 시험 분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시기에 따라서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학습의 이제 주요 수단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외 인강 현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풀이, 흔히 말하는 실모지요.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하루 종일 전 과목을 다 보는 모의고사를 뜻하는 것이고요. 문제풀이는 한 과목 한 회짜리를 그냥 주어진 시간에 푸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인이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요즘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동서양 뭐 최고의 현자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공자님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배움의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죠. 그래서 나의 인지 과정,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그 과정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나 스스로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부분에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까지 마련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메이저 의대에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선택을 한 것은 메타인지, 분석적 사고력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 분석적 사고력을 비판적 사고력하고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분석적 사고력은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비판적인 건 외부에서 문제의 요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수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아마 수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이 뭔지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둘 다 정답은 BB 되겠죠. 물론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나 한국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향이 큰 과목들은 상대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실력평가냐 단위시간당 문제 해결력 평가냐. 이거는 수능도 일정 정도 유행을 탄다 그랬죠. 최근의 경향은 분명히 B쪽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간 우리 뭐 재수생들도 좋고 민트 학생들도 좋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실력이 오르나? 근데 성적도 오르나? 우리 주변에는 뭐 이게 재수가 아니라 삼수, 사수를 해도 사실은 오히려 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실력은 분명히 오른다. 입니다. 근데 성적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납니다. 재수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공부한 학습량이 100이라고 본다면 올해 나는 130을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력은 분명히 올랐겠죠. 근데 내면을 가만히 봤더니 작년에 했던 100은 단위시간당 학습량, 성적과 직결되는 공부를 했었다면 올해는 누적된 학습량이 130이 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수능은 누적 학습량, 실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단위시간당 문제 해결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따져봤더니 올해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단위시간당 학습량은 오히려 100에서 80으로 줄었기 때문에 성적 향상률은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물론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상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3번은 학습을 함에 있어서 누적 학습량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공부가 중요하냐면 단위시간당 학습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학습법을 꾸준히 좀 연마를 하셔야 본인이 쌓은 실력을 조금 더 점수화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4번. 자, 이 단어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는 합니다. 효율적. 그래서 효율성을 뭐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분수식입니다. 투입되는 고통분에 산출되는 성적이겠죠. 분수식으로.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되는 고통분에 산출되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오랜만에 분수인데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죠. 분모는 좀 줄어들고 분자는 좀 늘어나면 전체적인 값이 커질 것이다. 아주 이상적이죠. 힘은 좀 덜 들고 결과는 잘 나오고. 근데 이 효율적이라는 학습의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좀 써보고 싶은 것은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단어, 뭐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효과적 학습은 어찌되었거나 우리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산출되는 성적, 화살표의 크기가 둘이 좀 다르죠. 산출되는 성적은 아주 작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근데 앞쪽에 투입되는 고통은 아주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의 오류라고 하죠. 뭐 어떤 거냐면 어떤 계획을 달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처음 계획 대비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은 2배로 들고 결과는 절반밖에 안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계획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펴보시면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일부러 고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 내가 받는 느낌, 실행이라고 써놨는데 현실이라고 이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학습하면서 힘든 과정들을 좀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좀 미리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능 과목으로 좀 편의상 잘라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어와 영어가 있죠. 국어와 영어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제 시험 출제를 할 때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문학작품, 그 다음에 EBS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거나 간접적으로 출제가 돼서 지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을 해서 문학작품을 계속 읽거나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암기가 되죠. 그러면 그 지문이 나오는 순간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속도는 저절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보고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그만큼 좀 빨리 내가 이해가 되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민이나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힘들죠. 뭐 예를 들면 제가 해마다 이런 학생들을 몇몇씩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기출 문제를 국어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킬러 문제들 지문 하나를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꼭 찾아와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 여기 딱 읽고 여기 딱 읽으면 그냥 거의 1분도 안 돼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 왜 이 지문을 1시간 동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반가워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그 문제가 처음으로 수능에 나왔을 당시에 그 선배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과정, 그 다음에 그때 놓쳤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이 문제를 처음 만난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은 단순히 여러 번 봤고 수업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급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분석. 예를 들자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보기 중에 왜 얘네 4개는 답이 될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보는 이런 공부가 훨씬 더 좀 고통스러운 공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이죠. 자, 수학과 과학은 국어, 영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훤히 다 내용을 알고 있어도 계산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 풀었을 때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쾌감처럼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를 풀면서 정말로 뿌듯해하고 그게 또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고민 또는 뭐 점수가 안 나오는 데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킬러 문제를 풀 시간 확보가 안 돼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려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반복적인 계산의 훈련, 유형의 암기, 기본적인 B킬러, 중킬러까지의 유형의 암기라든지 빠른 풀이법에 대한 이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힘든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그만큼 적겠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선발하려고 하는 평가원이나 대학이나 학생들의 이러한 공부 성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낸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문제를 출제할 것이고 그런 학생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형들을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의대에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네 번째는 이렇게 비록 효율적인 전략을 우리가 고민하고 세워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고통의 증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효과, 점수화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좀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좀 학습을 좀 실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다섯 번째. 이런 거죠.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뭐 각각의 지금 막대 그래프는 국어에 대하여 학원 프로그램을 100%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탐구 중에 한 과목. 이 두 과목이 내가 약해. 내가 약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수학과 탐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학원 프로그램대로 일단은 해야 돼. 그 다음에 국어는 또 중요하니까 국어도 학원 프로그램대로 내가 쫓아갈 거예요. 근데 약한 과목에 대한 학습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습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영어하고 탐구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약한 과목에 투자하는. 그러면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인 거. 근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의 감소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좀 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고통의 감소, 일종의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가 두세 달이 쌓이게 되면 약간은 학습량을 줄였던 영어와 탐구, 본인이 잘했던 과목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그러면 한 달, 두 달 동안은 모의고사 성적이 유지가 되지만 석 달째가 되면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손을 놨던 과목들이. 그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또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재수하는 기간, 혹은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뭐 10달 조금 남았는데 석 달이 날아가서 6개월이 지나버린다면 다시 원위치를 회복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성공한 선배들의 학습법 5번, 본인이 약한 과목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학생들은 나의 학습 계획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선균형 유지, 점수를 지키는 공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의대 입시에서 핵심은 망가지는 과목이 없어야 된다. 전 과목 1등급이 되어야 겨우 의대 합격선의 시작에 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과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균형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균형 유지 후 약한 부분 보완. 그래서 내가 좀 힘들지라도 성적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똑같은 시간밖에 공부를 할 수 없다면 학습의 몰입도를, 집중도를 좀 더 향상을 시키는 그러한 고통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5번 주제는 프로그램 중심의 균형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윈터 5주 프로그램 내에서 이러한 균형 학습의 비율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요. 윈터 학생들도. 그 다음에 저희가 담임쌤이나 제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 복귀하더라도 학교 프로그램, 학교에서 수업 시수가 배정이 된 만큼은 최소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기를 학생들한테 당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300일의 성공학습법 6번째입니다. 플래너. 저희 학원에도 플래너가 있죠. 이 플래너를 아주 잘 쓰는 선배들 많이 있고 실제 샘플들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월, 화, 수, 주중 계획이 그냥 샘플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학습 계획을 주로 세우는데 막상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까 계획으로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막상 이 학습 계획을 실행을 하다 보면 월요일날 빨간색 부분이 시간이 좀 초과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이거 끝낼 때까지 끌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을 봅시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저는 직렬식 학습법, 내가 하려고 했던 공부를 끝마치는 것까지 시간 상관없이 이게 직렬식 학습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획이 밀려버리다 보면 수학에 대한 누적 학습량은 확보가 되겠지만 누적 학습, 실력은 늘겠죠. 수학을 할 만큼 했으니까. 대신 학습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치되는 과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서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2배가 걸렸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학습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수능 성적을 만드는데 나쁜 습관을 훈련을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학습 플래너라고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냐? 뿌듯한 성취감이 아니라, 나 계획을 성공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플래너를 기록함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통하여 고통을 좀 실행하는. 그래서, 사실 약간, 요즘 세태와 맞지 않는 예를 들자면, 옛날 그 훈장식, 그 다음에 아주 예전에 부모님들이 학교 다녔을 시절에 손바닥, 회초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 됩니다. 나쁜 거긴 하지만, 폭력이라. 학생들의 학습 계획을 스스로 좀 지키게 할 수 있는 고통 실행. 그럼으로써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긴장감,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했던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데 일단은 자습 2교시가 되면 그거를 하고 못했던 이 부분은 쉬는 시간 혹은 식사 시간 이럴 때 본인의 휴식,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반납을 하는 고통을 좀 감내를 하고 반드시 해내는 그 다음에 조금 많아요. 화요일 조금 많아. 이러면 저희가 이제 심야 시간 지금 윈터나 조선반 기간에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심야 자습 1시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일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일요일 자유시간입니다. 일요일 자유시간은 사실 노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중에 학습 계획을 다 못했을 때 그 시간을 학습으로 채우고 주중에 학습 계획을 다 했을 때 본인한테 주는 상으로서 사용을 하는 시간이 자유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시간을 반납을 하고 그 주에 못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이 부담스러우니까 반드시 계획을 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좀 더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습관이 좀 형성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하여 성격 형성에 좀 더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통칭하여 병렬식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안하는 선배들이 성공했던 학습법은 주 단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일요일 계획은 빼고 수업이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습 계획은 병렬식으로 세워라.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그 다음 일요일은 직렬식 학습에다 사용을 해라.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밀린 거, 부족한 것들도 공부를 하고 본인이 약한 과목이 있다면 그 약한 과목에 대하여 학문 탐구형 학습, 직렬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비워놓는 것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선배들의 성공학습법 7번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은 생각, 마인드, 멘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쭉 같이 읽으면서 봤었는데요. 첫 번째, 낯선 문제를 틀렸을 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틀렸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들이 생깁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기출도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잘했던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누죠. 첫 번째, 이 문제는 쓰레기야. 왜? 최근 기출이랑 안 맞아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학원 컨텐츠 중에 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킬러 시리즈는 이제 한 문항 더를 위해서 만든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등급이 된 학생들이 만점을 맞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이 콘텐츠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콘텐츠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이 다 있습니다만 과탐 킬러 7 같은 콘텐츠가 있어요.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탐에서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가 대략 한 2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킬러만 7개를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평소에 출제되지 않는 유형들도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일부 과탐을 잘한다는 학생들 중에도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표현을 좀 상당히 많이 써요. 쓰레기 같아요. 그렇지만 그 컨텐츠의 목적을 일단 잘 설득시키지 못한 저희 학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담을 통하여 이 콘텐츠는 수능날 정말로 내 발목을 잡는 문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에서 발목이 잡혀서 만점을 못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목적성을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것도 일단 준비를 해봐야겠다. 만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맞았을 때죠. 자, 어려운 문제를 맞았을 때 이 경우도 상위권 학생들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시 나는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근데 이 문제 되게 어려웠는데 나만 맞았어. 다른 애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정답률이 얼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익숙해 보였는데 왜 어려웠지? 왜 어려웠지? 내가 어려워서 약간 이 문제 때문에 좀 버벅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음에 비슷하게 만나면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던 과목, 내가 정말 잘한다고 믿었던 과목에 대하여 점수가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죠. 간혹 가다가. 믿었던 과목이 배신을 당하면 한 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지? 학원을 옮겨야 되나? 아니면 저 선생님 수업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푸는 콘텐츠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 이런 쪽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그거일 수도 있겠죠. 일 수도 있으나 또한 종류의 학생들은 나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된 것 같았는데 아까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무한등비급수 예를 들자면 내가 안다 1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1024분의 1까지 정도 하면 수능 문제는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48분의 1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역시 아직은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처음으로 내가 만점을 맞거나 처음으로 1등급을 맞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제 이 과목은 드디어 내가 만점을 맞았어. 1등급을 맞았어. 이제는 이 과목은 좀 줄이고 내가 아직 약한 다른 과목 저기에다 조금 더 올인을 하자. 뭐 이것도 일정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으나 손을 놔버리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안 했네. 운이 좋았고. 실수 안 했네. 운이 좋았고. 아까 앞쪽에 보시면 성공을 위한 요소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운이라고 있었는데 그 운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한테 뭐 어떤 게 시험에서 운이 좋은 거냐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찍어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써놓은 내용에는 찍어서 맞는다는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한 게 사실 운이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실수를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안 하는 게 정상일까요? 실수를 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한국사와 그 다음에 제2외국어를 뭐 빼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합치면 총 문제가 160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160문제를 긴장된 상태에서 초등학교 곱하기 문제를 160문제를 냈다고 쳐봅시다.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실수를 하나도 안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물며 킬러가 준킬러가 섞여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160문제를 실수 하나 없이 풀어낸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이다. 실제 수능에서. 그래서 나 처음으로 만점 맞았어. 이번에는 실수 안 했어. 정말 운이 좋았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잘하는 과목이죠. 잘하는 과목. 뭐 예를 들자면 항상 나는 100분위가 뭐 99, 100이 나와. 거의 만점이야. 이런 과목 어느 정도 기출도 내가 충분히 다 받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해도 충분해. 뭐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극히 좀 드물겠죠. 이런 학생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은 이제 너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인강도 좀 많이 보고 가급적이면 같은 과목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경험을 해봐라.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은 이런 쪽입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수능을 충분히 연구를 했지만 본인만의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하지만 예상 못했던 문제들은 언제든지 신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약간 다른 생각들을 경험을 해보는 것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메이저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본인이 그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분석이 끝이 났다라고 하면 유명한 인강들을 딱 그 문제 해설을 다 찾아서 비교를 해봐요. 그런 다음에 본인 풀이와 비교를 해서 최적의 풀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안정이 되고 만점 가까이가 꾸준히 유지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일지라도 수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업을 학습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기를 권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그 다음에 약한 과목. 자, 약한 과목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 학생들이 있죠. 내가 약한데 빨리는 쫓아가야 되고 시간이 급박하니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빨리 이걸 점수를 끄집어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고 잘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걸 배우려고 하는 자세니까. 그런데 적어도 잘하는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왜 저걸 하는지 이유 정도는 확인을 하고 쫓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이제 6평이 끝나면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중에. 그러면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봉투 모의고사가 필요해서 풀어요. 그런데 아직 기출조차 안 푼 학생들이 따라서 그걸 풀게 되면 사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그 학생이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풀 때는 기출도 이제 여러 번 이미 돌렸어요. 수학을 예를 들면 단원별로, 유형별로 다 쪼개서 받고 그 다음에 시험지 원본 그대로 출력해서 서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다음에 풀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나을지 4번, 5번을 이미 다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에도 적용시켜 봤고 근데 어찌되었거나 수능날이 오기 전에 조금 더 실전감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보는 것이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기출도 아직 제대로 안 본 상태에서 단순히 잘하는 친구가 저걸 보기 때문에 나는 저 컨텐츠를 같이 봐야 되겠다. 뭐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본 경험으로는 공부의 순서가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약한 과목일수록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일단은 1등급 올라갈 때까지는 사실 다양한 관점을 경험 안 하는 게 맞아요. 한 관점이라도 좀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수업을 예를 들자면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경험하기보다는 한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을 들어요. 한 관점이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것부터 좀 제대로 하자. 약한 과목 학습법은 이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 모의고사 보기 전. 모의고사는 뭐 어떻게 보면 수능 이전의 실전 체험이죠. 실전 체험인데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대응도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엔 기필코. 이게 무슨 얘기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소에 안 했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정말 성적 상상률이 높고 수능날 대박을 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연습한 대로만.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내가 연습한 대로. 그 다음에 낯선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8번째, 모의고사 본담. 모의고사 본담에도 또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한쪽은 점수하기. 몇 점인지 빨리 채점부터 하죠. 빨리 채점부터 합니다. 채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무용담. 여기서 말하는 무용담은 주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실수를 했느냐. 1번 문제. 내가 이걸 암산하고 옆에 친구가 종이를 빨리 넘기려고 암산하다가 답이 3이라서 3번을 체크했는데 3이 사실은 2번이었다. 이런 무용담들을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정말로 메이저에 대해 진학했던 성공했던 선배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 늦기 전에 복기. 그래서 사실 심야학원과 기숙학원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기숙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 형성률이 사실 심야학원보다 조금 더 높아요. 통계적으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우리 학원도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지치죠, 힘들고. 그렇지만 그날은 반드시 작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석지입니다. 모의고사 분석지. 왜냐하면 점수 확인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본인이 시험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죠. 하루 동안 전 과목을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더라. 이 대응을 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이게 모의고사를 보는 주된 따라서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모의고사를 본 어제 저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를 했고 1교시 시작 전에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를 했었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뭐 했고 1교시 국어 시험을 보다가 이런 상황에서 막혔었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이런 과정들을 복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과목들, 본인이 약하다거나 중요한 과목들은 그 시험지를 채점하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정답지를 보기 전에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약점은 개선이 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사실 늦기 전에 복기하고 분석하는 것을 한 다음에 채점을 해도 늦지가 않다. 그 다음에 9번째, 공부가 잘 안 될 때죠. 공부가 잘 안 될 때. 흔히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제 주된 이유가 이건데, 공부가 잘 안 될 때, 왜 나만 이러지? 상위권 학생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나 빼고 주변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특히 재수생들은 직업이 공부하는 겁니다. 직업이 공부하는 거죠. 부모님이 회사를 가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회사를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특히 수험생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공부해요. 일주일 단위로 따지면 일주일에 공부 잘 되는 날이 이틀이면 대박인 줍니다. 거의 로또 사야 됐죠. 공부 잘 되는 날이 잘해봐야 하루? 그래서 오늘 내가 좀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오늘은 평범한 하루구나. 그냥 평소 계획대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나는 이럴까? 걱정만 많이 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번째,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조만간 우리 윈터 학생들은 윈터 스쿨이 끝이 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조기 선발반 학생들도 5주가 이제 5주의 기간이 지나면 한 번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 시간이죠. 주 단위로 따지면 일요일 날 오는 자유 시간이 있는데 이 휴식 시간을 맞는 자세도 좀 달라요. 성공한 학생들하고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학생들.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놀아야지.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 시간을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내가 힘을 모아서 다음 단계로 달려가야지.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휴식 시간을 활용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뭐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빨간색들의 공통점이 있죠. 오른쪽 빨간색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잘 보시면 이 10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이 빨간색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찌되었거나 메타인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금 이 상황을 본인의 발전에 동력, 기회로 삼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몰입형 멘탈 관리라고 제가 명칭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성공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7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학생들한테는 간담회 때 프린트를 좀 나누어주고 하나하나 항목이 진행됨에 따라 본인의 지금 상태를 한번 채점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표를 또 진실의 방으로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이런 표를 좀 하나 주고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번호들을 점수화해서 그러면 총 7가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만점이 35점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낌으로 하여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또 약간 좀 부모님들도 좀 지루하시죠. 제가 목소리가 좀 감미로운 편이라. 그래서 한번 웃고 가자고 이 그림을 또 같이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2부 내용까지였고요. 자, 마지막 3번 내용은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제가 이 PT를 처음 준비를 할 때는 입소식 날 진행을 할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으나 입소 때는 저희 이제 선택제 시간표에 대한 좀 안내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2주를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학생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고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직접 얼굴을 뵙고 상담을 진행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하는 것을 대신하여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맞춤 프로그램은 뭐 어느 학원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은 가급적 좀 생략을 할 것이고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서 특히 제가 이제 원장으로 지금 있은 지가 이제 3년째, 횟수로는 3년째고 만으로는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변에 있는 학원들, 경쟁학원들이 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교육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특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공된 선배들의 사례를 잘 납득을 시키려면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많은 조언들을 좀 해주고 일관되게 좀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교직원, 인력들의 역량, 그 다음에 교직원 수,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은 의대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단 최초의 기숙학원이죠. 2016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학원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의대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처음으로 상위권 학원을 만들겠다. 그 당시에 저희 학원 그 입학생 평균 성적 상위 누적이 14%였거든요. 14%. 2등급이 안 되죠. 평균이. 14%였는데 그 당시 저희의 목표는 이 학생들 400명을 데리고 의학계열 진학 100명만 달성해보자. 주변에서 다들 비웃었어요. 그 해에 저희가 했던 실적은 1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의대관의 자부심,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헌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저희 힘은 이거죠. 학원도 의대관이라서 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목표가 의대, 의학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과 학생들의 목표가 딱 일치하는 단일 목표에서 발생을 하는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만큼 학습 분위기도 좋고 학생들의 성향도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7년, 이제 이번 결과 8년째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요. 7년 동안 저희가 지금 정원은 360명입니다. 360명 정원에 처음에는 400명 정원이었는데 시설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다 보니 숙소 10좌석을 없애서 지금은 36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그 정원에서 7년 동안 올해 8년째 취업 중입니다. 평균 176명씩이 의학계열을 진학을 시킨 그런 학원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수시 결과는 다 발표가 났죠. 정시도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수시 쪽에 좀 특화된 반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교과 우수반인데 교과 우수반 학생들 86.8%죠. 38명 중에 33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시를 합격을 했고요. 아쉽게도 5명 정도의 학생들은 최저를 못 맞추거나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조금 안 돼서 이렇게 목표하신 데를 이루지 못한 경우들도 좀 발생을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해마다 지금 교과 우수반 운영한 지가 저희 4년째인데 매년 90% 이상의 합격자들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제 사진입니다.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의대관이 처음 개원될 때부터 저는 강사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수학과 팀장, 교무실장, 그 다음에 부원장 그리고 지금은 원장을 하는데 기숙의대관에 있는 동안 뭐 누구보다 행복했고 좋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보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대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거의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배들의 그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잘 분석하여 올해 이제 학원을 찾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장 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수업을 이제 못한다는 거였는데 대신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줄 강사분들, 담임선생님, 교직원들을 잘 모시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학원으로서의 분명히 노하우와 나름대로의 성공 데이터들이 충분히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올해 이제 프로그램의 제목이 의대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의대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왜 맞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맞춤 학습이 있고 맞춤 관리가 있거든요. 맞춤 관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샘플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모집 컷은 일단은 세계 합 5등급이 있고요. 세계 합 7등급이 있습니다. 윈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컷이 높고요. 그 다음에 특별대들 같은 경우는 세계 합 8. 이래서 아마도 학원들 중에서 가장 모집 컷이 높은 그 이유는 의대를 진학을 시키려면 사실 평균 상위 누적이 10% 정도는 되어야 결과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모집 컷이 좀 높은 편인데 성적 구성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5명의 학생이 있죠. 5명의 학생이 있는데 B 학생과 C 학생 같은 경우는 과목 간 성적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커리큘럼 기존에 하던 수업들로 뭐 이게 구성이 된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주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재수를 하거나 코로나 이후에 특히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A나 D나 E 학생처럼 한쪽 과목이 좀 심하게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이런 경우의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똑같은 반에다 집어넣고 같은 수업을 반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1등급이 잘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점의 다양화가 좀 필요한 과목 세부적으로 좀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가이드가 좀 다양한 관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필요하다면 인강도 좀 추가적으로 듣고 근데 이 학생의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이죠. 아직 기본 개념도 좀 잘 다져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보다는 한 선생님의 관점을 좀 쫓아가서 시간표를 좀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7등급으로 입학을 하였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표는 나만의 시간표 설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여를 해서 시간표를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맞춤 학습 프로그램인가? 여기는 제가 이제 과목이 수학이라 수학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과목은 수학 한 과목이고 뭐 나누자면 또 선택 과목에 따라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겠죠. 그 중에 저희 의대관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 선택자는 없으니까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할 텐데 올해는 기하 선택자가 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을 하는 학생 5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80점이죠. 전부 다 80점이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적표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명의 학생은 똑같이 80점이지만 사실은 같은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점수를 하나씩 볼까요? 자, 부모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이 단순히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 학습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렇습니다. 자, A 학생의 점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수학은 수 1이 37점 일반적으로 수2가 37점 이 두 개를 합쳐서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 공통 과목 점수가 74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만점이 26점이죠. 그래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A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0, 30, 20점이면 못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점수를 그래도 나름 골고루 균형감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학문 탐구형 학습에 치중을 좀 많이 하고 모의고사 학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완이 37점이 만점이에요. 수완이 37점이 만점인데 이 37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11문제입니다. 2점짜리가 한 문제고요. 3점짜리가 5문제, 4점짜리가 5문제. 총 11문제로 구성이 돼서 37점입니다. 근데 점수가 30점이죠. 이랬다는 얘기는 4점짜리 한 문제와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점짜리가 5문제가 있는데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력은 탄탄하다.
그런데 3점짜리를 꼭 틀린다. 더군다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점수가 희한하죠. 26점이 만점인데 20점이 틀렸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4점짜리가 3문제, 그 다음에 2점짜리가 1문제, 그 다음에 5문제가 3점짜리입니다. 총 8문제니까 4문제겠네요. 3점짜리가. 그래서 8문제 중에 지금 6점이 날아갔어요. 6점이 날아갔다는 건 조합이 희한하죠. 3점짜리를 2개 틀리거나 2점짜리 하나, 4점짜리가 하나 틀려야지 2점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수가 좀 여전히 많고 3점짜리 쉬운 문제들을 틀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식 학습이죠. 모의고사 풀이가 좀 많지 않은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설계를 해준다면 너는 실모를 푸는 그러한 수업을 조금 더 좀 많이 수학에서 들어라 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B 학생 한번 볼까요? 자, B 학생은 어떻습니까? B 학생은 80점인데 A 학생하고는 전혀 다르죠. 수투 만점입니다. 미적분도 만점이에요. 근데 수완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가장 배운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집이 센 그 다음에 좀 자만감이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습 균형이 좀 무너져 있죠. 점수도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균형이 무너진 것이 수완이 가장 쉬운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 위주로 풀고 수완을 좀 등한시하고 학습 균형이 좀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상담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수완을 공부를 하면 다시 점수를 올려서 만점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결국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학생들은 과목 간의 불균형도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균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학생이 B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 학생 한번 볼까요? 자, C 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C 학생은 수완을 37점, 수투 미적 점수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부모님들도. 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실하고 꼼꼼한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지역에 좀 시골 학생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대단히 성실하고 똑똑한. 그래서 이게 교육 여건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투가 37점인데 25점이죠. 그러면 날라간 점수가 12점입니다. 4점짜리 3개를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인 2점짜리나 3점짜리는 틀리지 않았다. 4점짜리는 아직은 심화를 좀 못 시켜서 틀렸다.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점이 만점인데 18점이 됐다면 4점짜리 2개를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실수도 잘 안 해요. 근데 킬러 문제가 약한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킬러를 풀 수 있도록 킬러 문제에 심화를 하는 그런 수업들을 좀 추천을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D학생과 E학생은 매우 특이하죠. 실제로 D학생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없을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 이유는 수투와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교과의 구성 내용이 똑같습니다. 수투는 미적분은 미적분인데 다항함수를 다루죠. 그래서 미적분 점수가 26점인데 수투가 17점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한다면 너 수능날 혹시 답을 밀렸었냐?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게 미적분을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찍어서 만점이 나온 게 아니라면 수투가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답을 밀려 쓰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도 좀 상당히 좀 특이하죠. 미적분이 6점, 3점짜리 2개를 맞았거나 2점, 4점 뭐 이렇게 맞았거나 희한한 점수. 나머지는 다 만점이에요. 80점. 극단적인 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답안을 미적분을 밀려 쓰거나 혹은 미적분을 기하 과목으로 이게 선택 과목을 마킹을 잘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마킹을 했는데 이 점수가 나왔다면 이 학생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시간 걸립니다. 시험 운영. 왜냐하면 수완과 수투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적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찍어서 요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학생은 시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풀어내는 거잖아요. 수와 수투를 다 풀었는데 근데 시간 조절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끄는 이런 시험 운영적인 면에서 좀 조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 모의고사 형태의 수업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수업이 불가능한 이런 5명의 학생들을 똑같은 반에 수학 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자. 이렇게는 좀 힘든 게 아닌가. 조금 더 각각의 학생들에서 맞춰서 시간표를 설계를 하려면 우리 학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수준별, 테마별 맞춤 수업이다. 이게 저희의 판단이었고 이런 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의대 맞춤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윈터와 조기 선발반 과정이고요. 이제 정규반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4개의 시즌으로, 대략 한 시즌은 10주 또는 8주, 짧으면 8주, 길면 10주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선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처럼 세부 과목별로, 그냥 수학이라는 통째 과목이 아니라 수완, 수투, 그 다음에 미적, 기하, 각각의 과목별로 3단계로 레벨을 좀 나누어 놨습니다. 3단계로 레벨을 나누어서 구성이 된 수업이 수준별 선택 수업. 이것은 각각의 과목의 균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학습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즌이 거듭될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이 강점을 강화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테마별, 강사들이 주제를 선별하고 기획을 해서 개설을 하는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제가 수학을 이제 강사를 했기 때문에 수학은 제가 조금 관여를 합니다만 사실 다른 과목까지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대표 강사진들을 이렇게 두고 팀장님들로 구성을 했고, 제가 이분들을 사실 모셔오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1세대로서 상위 1% 안에 본인 스스로가 수능 성적을 맞았던 선생님들이시고요. 20년 가까이 혹은 20년 넘게 수능의 발전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특히 저희 의대관 전국 정답률하고 상위권 정답률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정말 많이 다른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정답률 데이터 분석에 탁월한 역량들을 가지신 분들이 학생들의 약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와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들을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맞춤 관리죠. 의대 맞춤. 각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즌이 거듭됨에 따라서 약점도 보완이 되고 강점은 또 강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과목들이 또 기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저희가 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를 매 시즌마다 설계를 하죠. 그 기준은 수능 6평, 9평 이런 성적들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진단 분석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 시즌 분석하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맞춤 관리를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은 해드립니다만은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주실 분들이 좀 필요해서 모셔온 분들이 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좀 공을 들였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면 선택 맞춤 관리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담임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지금 5분이 계십니다. 5분이 계시는데 지금 요분들 중에 김진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숙의대관이 오픈되면서부터 가장 최상위반을 꾸준히 담임을 해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그동안 뭐 담임으로서 의대 실적을 낸 부분만 해도 200명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베테랑 담임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윤진호 전략실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기숙의대관이 저희가 총 13개 지점, 10개 지점이 있고 13개 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각 지점에 가장 우수한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제가 담임팀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진호 전략실장님 같은 분도 모 지점에 부원장님으로 지금 내정이 되셨던 분을 제가 전략실장님으로 모셔왔고요. 그 다음에 박준희 선생님도 모 지점에서 실제로 전략실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그냥 담임으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현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 지점의 최상위반 담임평가 1등, 그 다음에 실적 1등을 하셨던 분을 제가 또 모셔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모셔왔더니 제가 이제 다른 지점 원장님들한테 좀 원망을 드렸겠죠. 그래서 한정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 학원에서 또 근무한 이력도 있겠죠. 그래서 타 경쟁 학원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던 담임선생님을 모셔와서 이 5분으로 담임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혹은 윈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아마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고 하신다면 필요한 타이밍에 좀 도움을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뭐 입시나 관리나 시간표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 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사진 중요하죠. 강사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점 강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강이 대세인 시절이라 사실 전국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뭐 최고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연 4회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강사를 선별하는 기준은 일단 최상위권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최상위권 수업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하여 강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인간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학생들과의 1대1 접촉면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어야 그 학생들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학생들한테 맞는 솔루션,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기획을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에 대하여 헌신성이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로 저희 강사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생들도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업을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만의 프로그램이죠. 제가 이제 원장이 되면서 기획을 했고 작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일정 정도 결과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건 사실은 전체적인 학생들을 놓고 수업 프로그램을 잘 기획을 하면 됩니다. 근데 1등급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는 것이 그 학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든 의대관이기 때문에 의대의 합격률만을 넘어서 이제 메이저 의대를 좀 진학을 할 수 있게 만점을 좀 더 많이 좀 배출을 해보자. 그래서 1등급이 되면, 각 과목별 1등급이 되면 저희 선생님들이 1대1 과외처럼 일주일에 30분 정도를 1등급 맞은 과목 선생님이 불러서 질문을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업을 추천하기도 하고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학생이 필요한 부분 상담도 진행을 하면서 케어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한문왕더 클래스라고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전과목 선생님들이 한 분씩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올해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요청하여 제가 조금 더 선생님들을 좀 보강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360명이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360명이라고 하는 정원이 360에서 350에서 400명 사이가 이 맞춤 학원을 운영하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좀 적어지면 수준별 수업을 다양하게 깔기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 학생이 1000단위가 되거나 너무 많아지면 1대1로 개별 관리가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조금만 좀 케어를 해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좀 희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계열의 기숙학원은 총 3개가 있는데 그 3개 학원들이 비슷한 400명대 내외의 이런 규모들을 유지를 하면서 학생들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면학 분위기 유지만은 아니겠죠. 세심하게 학생들을 좀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360명 정원에 실제 강사진하고 교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기타 추가적인 업무들, 기숙사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을 합치면 9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지금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직원들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관리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여 담임쌤이 24시간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쌤이 없으신 시간에도 학생들의 관리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 체계를 좀 갖추어 뒀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학생들하고 1대1 접촉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점점점 부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누구냐 이랬더니 뭐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카페 보니까 학생들을 정말로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뭐 몇몇 학생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첫 번째 점점점 자리에 부모님을 이렇게 외쳐주는 그런 상황이 사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360명이 되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기숙학원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죠, 사실. 불편하고, 이런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사실 공평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할 수가 없죠. 당장 교실에 좌석 배치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앞줄에, 어떤 친구는 뒷줄에 앉아야 되고요. 뭐, 같은 방에 또 침대도 마찬가지. 어떤 친구는 창문 쪽에, 어떤 친구는 또 문 쪽에. 그 다음에 뭐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 지도를 하다 보면 벌점을 주는 게 주 업무이신 분도 있고, 벌점을 받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런 약간 좀 억울한 일,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아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학생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던 것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라. 실제로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슬럼프도 좀 덜 겪게 되고 마음고생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더라. 아마 부모님들이 인생을 뭐 오래 또 사셨으니까 아마 제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너무나도 뭐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열심히 들어줬고 저도 그날은 조금 더 학생들 얼굴을 오랜만에 봤더니 즐겁게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소중한 자습 시간을 뺐고 약 80분 넘게 90분 가까이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기억에 좀 남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 많이 주면 버리니까 A4지 한 장으로 지금 이 PPT가 34장이거든요. 34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꼭 요약 정리해주고 싶은 것을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했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복습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학생들이 좀 받아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의 화려함이 아닌 메이저 의대 합격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결과의 화려함이 아닌 과정의 어려움을 아는 그러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과 느낌만이 아닌 실행 습관이 된 진정한 암, 알의 기준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적 학습량이 아닌 최근의 수능 경향은 필요로 하는 것이 단위 시간당 학습량, 문제풀이량이기 때문에 누적 학습량이 아닌 단위 시간당 학습량 향상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수능 때까지를 보내자. 네 번째, 만족감을 위한 선택이 아닌 고통을 감내하는 효과지향적인 이러한 선택들을 해나가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을 해나가자. 다섯 번째, 외부 환경이 아닌 나의 인지 과정에 집중하는 분석적인 사고력을 갖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 계획만이 아닌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선균형 유지 후 보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프로그램 중심의 균형감을 잃지 말자. 의대가 목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을 낳는 모든 감정의 어머니.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구절을 그대로 따와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같은 목표가 아닌지 싶습니다. 의대를 넘어
메이저 의대로, 우리 학원의 구호죠. 메이저 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